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 의원입니다. 한민수 의원이 길게 하셔서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등원한 지 2달밖에 안 된 초선 의원으로서 22대 국회를 보고 느낀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방송사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을 거쳤지만 국회의원이 된 지 이제 두 달도 되지 않은 초선 의원입니다. 아직 출입할 때와는 달리 국회가 낯설고 배울 것도 많은 의원입니다. 저는 사회적 이견을 좁히고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국회에는 정치는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모두 각자 제 할 말만 하고 제 갈 길만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령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현재의 정적을 무너뜨리는 데만 혈안이 된 적대 정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배제와 오만, 독단, 증오, 독설만이 남았습니다. 수적 우세를 내세워 막말, 모욕, 조롱, 협박을 가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집단 린치를 가하는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지난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모욕입니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창피한 발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포장하지만 야당은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정치, 강성 지지층만을 향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지와 관심을 얻기 위해 품위를 잃고 정부와 여당을 폄훼하는 게 야당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다 민노총 언론 노조원들을 동원해서 헌법상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법치 파괴 행위까지 자행했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한준호 의원은 민노총 언론 노조원과 동행해서 상임위원회 회의장 입구에서 피켓팅과 구호까지 외치며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국회 경내안은 물론이고 주변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국회 경내에서 집회와 시위 금지는 이해관계를 다루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을 우려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 집회를 주도한 것은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때문입니까? 국민이 아닌 강성 지지층을 향한 표극을에 나섰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 이렇다니 정말 참담합니다. 제 할 말만 하는 정치,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는 정당 간 대립과 갈등을 지속하게 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혐오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비전에 따라 국가의 번영을 이끄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꿈을 이루려고 수권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야당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정권을 잡는 게 목표입니다. 온 국민을 트라우마에 빠뜨린 세월호 비극, 광우병 시위, 이태원 참사 같던 국가적 혼란은 기회이고 수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향해서 고맙다고 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대선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민주당 의원은 5년 금방 간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5년을 없는 셈 치고 버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정권 출범을 2달 넘기자 민주당 의원 입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팔아서라도 제 뱃속을 채우겠다는 마음가짐, 국가 미래를 헌신짝처럼 던져두더라도 제 당의 아버지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가진 집단이라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에는 탄핵이 넘실거립니다. 야당이 집권 세력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던 탄핵이 일상적인 정치 공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이 11차례나 됩니다. 탄핵 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까지 합치면 13차례입니다. 협치는 실종됐고 행정부와 거야가 장악한 입법부가 충돌하면서 탄핵안 발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대상에 대한 금기도 깨졌습니다. 이제는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처럼 정부 고위직과 검사들에 대해 무차별적 탄핵을 추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민주당의 돈 없는 탄핵 남발에 국정은 흔들리고 법적 수사까지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과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들의 업무가 정지돼서 최소 수개월 동안 수사와 방통위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지난 7월 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결국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뚜렷한 위법 사항이 없는 기관장이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공세는 친민주당 성향 방송을 해온 MBC를 제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것입니다. 방통위가 곧 임기가 만료되는 MBC, KBS 등 공영방송 관련 이사진 선임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고발하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민주당 공세에 밀려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말 민주당은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결국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았고 구체적 법 위반 사실도 없었던 이동관 전 위원장도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목 방통위원 추천과 표결도 거부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2인 운영 체제로 운영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2인 체제는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바꾸지 못하도록 식물위원회로 만들려는 전략임이 명백합니다. 이제는 아직 임명도 되지도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바로 탄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를 탄핵시키고 어떠한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들로 채울 수 없도록 막아낼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방통위가 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방통위가 선임하는 공영방송, 특히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는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꾸린 현 이사진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에 종료됩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방통위 업무를 중단시키려는 야당의 시도는 친야 인사가 다수인 현 이사진 구도를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방통위 공식 홈페이지의 기관 소개 글을 보면은 방통위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편익 증진, 방송통신의 균형 발전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공영방송 이사진을 임명하는 것이 방통위의 유일한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방송통신 사업자의 금지 행위 조사와 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불법 유해 정보 유통 방지, 미디어의 다양성 등 주요 정책은 방송통신 시장과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첨단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통신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정쟁에 휘말리면 산적한 주요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정쟁으로 방통위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과 좌편향 매체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한겨레, 오마이뉴스, 시사인 등 좌편향된 5개 매체는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언론 장악 5개 공동 취재단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22년 대선 이틀 전 김만배 신앙님 가짜 인터뷰 녹취록을 힘을 합쳐 터뜨리고 확산시킨 주역들입니다. 다른 언론사인 척 해왔지만 사실상 일심동체임을 드러냈습니다. 취재를 빙자한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언론장악 5개 공동 취재단 중 하나인 뉴스타파는 지난 18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로 본 공영방송의 내일이라는 세미나를 마치고 급하게 오찬 간담회장으로 향하던 저에게 인터뷰를 하자며 다짜고짜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요청이나 공식적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찬 간담회장 안까지 들어와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예의를 지켜달라는 호소에도 뉴스타파 기자들은 아랑곳하지도 않았고 공식 인터뷰 요청을 해달라는 보좌진의 만류도 무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손등이 긁히기도 했습니다. 언론을 빙자한 폭력입니다. 국회 방호과로부터 뉴스타파 기자들의 행위가 규정 위반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당일 토론회장 현장 방문증을 발급받은 상태였습니다. 국회 청사 내규를 살펴봤습니다. 국회 출입 기자가 아닌 경우 보도나 공표를 목적으로 한 취재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주최 측과 합의해서 취재가 가능하지만 뉴스타파는 저와 어떠한 협의도 조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뉴스타파를 비롯한 한겨레,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시사인 등 5개 매체는 공동기획이라고 주장하며 불법적으로 얻은 취재물을 보도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보도는 음모론으로 가득한 소설 수준이었고 명백한 허위사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왜곡한 것입니다. 기자의 본분조차 저버렸습니다. 공동 취재팀이 아니라 공동 비방팀이라고 부르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 역시 공동으로 지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24일 과방위원장에게 5개 매체의 한시적인 상임위 출입을 제안해달라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폭력과 테러를 예방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배현진 의원 테러 다 봤지 않습니까? 청문회는 국회 방송 등에서 생중계되므로 출입 제한을 한다고 하여 이들 매체의 청문회 취재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폭력의 책임을 물어달라는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 과방위원장과 야당 간사는 언론의 자유를 앞세워 묵살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과방위 야당 간사 지난 6월 28일 방통위 항의 방문 과정에서
국회의원증을 마패처럼 내보였습니다. 아무 힘없는 창구 직원들에게 이름 지기를 확인하면서 출입증 내놓으라, 책임을 지라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청사 출입 담당 여직원은 눈물을 흘렸고 말리던 시민은 넘어지는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과방위 야당 간사는 이런 정황을 보도한 수십 개 매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겁박했습니다. 영상의 근거에 이를 보도한 기자에게 정정 보도와 2천만 원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과연 언론의 자유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습니까? 뉴스타파 등 5개 매체의 취재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언론 노조가 민주당의 방송사법 강행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반발하고 있음을 많은 국민들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뉴스타파는 바로 이 언론 노조와 사실상 한몸인 매체입니다. 플레이어나 마찬가지인 이들이 방송사법에 반대하는 저에 대해 공정한 취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겁박에 가까운 인터뷰를 강행한 것 아닙니까? 취재가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적 대응을 포함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사회 정의를 밝히기 위해 묵묵히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선량한 기자분들과 언론을 위해서 선배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낙마로 답을 정해두고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변화를 위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일명 방송사법 처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처리도 국회 상임위에서 군사작전하듯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장은 여당의 출석 거부로 법안 소위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안 심사 소위 단계를 생략하고 전체 회의에 방송사법을 올려서 곧바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상임위 의원들이 참여하는 법안 심의도 없이 야당 단독으로 속전속결로 통과시켜버린 것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과방위에서 단독 입법 처리한 것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해서 방송 장악하겠다는 그 의도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아닙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방송 법안의 졸속, 과속 처리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법안들은 22대 국회에 들어와 전혀 토론도 논의도 안 됐다며 소위로 넘겨 추가 심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가 민주당의 전당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졸속으로 추진한 방송 3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민노총 산하언론노조의 하청단체에 공영방송 경영권을 주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해 저와 고대영 KBS 사장을 쫓아낸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의 피해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방송장악해서 불과 7년밖에 안 됐는데 2017년 잊어먹을 시기도 아닌데 집단적으로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MBC 사장 취임 8개월 만에 강제로 끌어내려졌던 2017년 일이 어제처럼 또렷이 기억납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벌떼처럼 나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공영방송이 무너졌다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한마디가 신호탄이었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에 제가 연루됐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좌편향 매체들은 일제히 좌표를 찍어 가짜뉴스로 공격했습니다. 출퇴근 시위라는 명목으로 저를 가로막고 면전에서 모욕하며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문재인 정부는 특별근로감독관을 내려보냈습니다. MBC 사장에 취임한 지 불과 3개월 지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부당노동 혐의로 노동청에 출석했을 때는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탈탈 털어도 혐의를 찾지 못하자 임신한 여직원들에게 야근을 시켰다는 혐의를 씌웠습니다. 이게 MBC에서 사실 임신한 여직원들에게 야근을 안 시키거든요. 이건 사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동부 조사팀장한테 그 여직원들이 신고를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알게 됐냐? 그러니까 출산한 여직원들을 출산일에서부터 역순으로 계산을 했답니다. 그러면 임신한 그 즈음 시기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야근을 했냐 안 했냐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MBC만 해도 기자나 PD들은 여기자나 여성 PD들은 일 욕심도 많고 또 그래서 뭐 임신하더라도 초기에 자식들이 자신해서 야근을 뭐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 욕심으로 그리고 또 본인이 임신한 줄도 몰라서 나중에 이제 알게 돼서 그때부터 야근 제외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역산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서 2차례나 걸쳐서 특별 근로감독을 했습니다. 그걸 찾아낸 거죠. 대단한 노동부였습니다. 사실 이게 야근 문제는 부장정결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부장정결 사안이라서 제가 어떻게 아냐 이랬더니만 그 노동부 조사팀장이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이런 답했습니다. 이 조사팀장이 저를 조사한 조사팀장은 회사의 언론 노조 집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노조원들하고 같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뒤에 뭐 포상도 받고 승진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뒤 결국 박문진은 저를 MBC 사장에서 해임했습니다. 취임한 지 불과 8개월 만의 일이었고 1심 판결은커녕 기소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는 위임 정결 규정에 따라 제가 관여하지도 않은 범죄 사실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사법부는 재판을 6년 가까이 끌었습니다. 의혹 단계에서의 무리한 해임을 김명수 사법부가 판결로서 사후 보완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와중에 온갖 그 가짜뉴스, 허위 조작 뉴스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노조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좌파 매체는 MBC 사장인 제가 구명을 위해서 종편 출연을 타진했다 이런 기사까지 실었습니다. 아니 MBC 사장이 현역 MBC 사장이 종편에 왜 출연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인 저와 종편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했지만은 끝내 왜곡 보도를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언론 노조가 지금까지 장악한 MBC가 만든 또 MBC가 언론 노조와 언론 노조 뒤에 후임자가 그 최승호 사장인데 제 후임자가 최승호 사장이 그 당시 사장은 아니었죠. 공범자라는 영화를 개봉합니다. 이것은 이제 2017년 8월 민주당 연찬회에 뿌려졌던 방송장악 문건에 보면은
공범자들 영화를 단체에 관람한다. 그래서 여론 조성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지금 안 계시는데 우원식 현 국회의장도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대표적인 허위 기사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 1억이 넘는 직원을 스케이트장 청소를 시켰다라는 거 기사가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새빨간 조작 뉴스입니다. 그 당시 MBC 보도자료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MBC가 연봉 1억 원이 넘는 직원들에게 스케이트장 청소를 시켰다고요? 라는 제목입니다. MBC가 신사업개발센터의 부서 직원들에게 스케이트장 눈을 쓸도록 청소를 시키고 주차장 관리를 시켰다는 얼토당토하는 허위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최승호 씨가 만든 공범자 영화에 청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연출한 거죠. 신사업개발센터에 발령받아 근무하는 직원들 대부분의 연봉이 1억을 넘습니다. 어떤 회사가 직원에게 연봉 1억 원을 넘게 주면서 눈 쓰는 일과 주차 관리 업무를 시키겠는가? 물론 청소나 주차장 관리 업무 등은 근로의 의미 역시 다른 근로와 똑같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시킨 것처럼 왜곡, 날조해서는 안 된다고 당시 MBC는 밝히고 있습니다. MBC 상암동 문화광장의 스케이트장 활용 사업은 2014년도 신사업개발센터가 제안한 사업 아이디어였다. 겨울철에 넓은 문화광장을 썰렁하게 두기보다는 2달 정도 스케이트장으로 조성해서 시청자와 소통하는 놀이공간 명소로 만들자는 것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개발센터 부서원들은 스케이트장 활용 계획과 협찬, 홍보 계획을 세우고 외주업체를 찾아서 계약을 맺은 뒤에 관리 감독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시설 설치, 안전 운영과 청소, 티켓 판매는 모두 외주업체에 위탁했습니다. 청소, 외주업체에 위탁했습니다. 사업비 지출 내역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2억 6천만 원, 그리고 운영과 안전 청소에 6,500만 원 인력업체에 하청을 준 겁니다. 그런데 영화 공범자들에서 이우한 차장이 지금 MBC 경남 사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케이트장에서 넛가래를 들고 있는 사진은 무엇일까? 이우한 차장이 정말 회사가 청소를 하라고 시켜서 넛가래로 눈을 쓸고 있었을까? 왜 갑자기 넛가래를 들었는지는 소위 친 언론 노조 매체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잘 드러납니다. 미디어 오늘은 1대 주주가 언론 노조고 2대 주주가 MBC 언론 노조 MBC 본부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한 차장은 미디어 오늘 8월 23일자 인터뷰에서 2017년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최승호 선배가 찍으러 온다고 했을 때 내 PD 인생이, 그러니까 이우한 씨가 PD로 있다가 신사업개발센터로 전부가 된 건 사실입니다. 스케이트장 관리인으로만 기억될까 봐 반대했다. 최 선배가 그런 모습을 찍는 모습, 현장에 있는 모습을 찍을 수 있는 건 너뿐이라며 강행했다. 멀리서 찍더라. 그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MBC가 연봉 1억 원이 넘는 직원들에게 주차장 관리 업무도 시켰다는 주장도 난무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주차장 임대 사업도 신사업개발센터가 비어있는 여의도 MBC 사옥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수입 사업을 내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좋은 사업 제안으로 채택됐고 2015년 1월부터 주차장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위탁해서 2017년만 연간 3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인데, 아이러니하게 이 사업은 넛가래를 든 이우한 당시 차장이 낸 제안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여의도 사옥 주차장 임대 사업에서 신사업개발센터 부서원이 하는 일은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매달 수익금이 입금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의도 사옥 주차장에 나가볼 이유도 없고 나가지도 않는데 무슨 주차장 관리 업무를 했다는 것일까? 다
언론 노조가 문재인 정권과 합심해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선전입니다. 선동입니다. 언론 노조 MBC 본부 파업에 어처구니 없이 날린 광고만 그 당시에 수억 원이었습니다. 파업 첫날 MBC 제작진이 애써 만든 프로그램에 방송 의뢰가 들어온 광고가 불방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불방된 게 4억이 넘는데 수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광고 데이터를 변환한 뒤에 프로그램에 의뢰된 광고 순서에 맞게 편집해서 주조로 송출하는 TV 송출부 방송 준비실이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MBC 창사 이래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가 최소한의 필수 요원을 남겨달라는 회사의 광곡한 호소를 무자비하게 외면한 결과였습니다. 그전에는 파업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나아가 언론노조의 지침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파업 참가자들은 최소한의 2017년 이야기입니다. 최소한의 업무 인수인계조차도 하지 않았고 광고 변환 송출 시스템인 클립뱅크의 매뉴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숨겼는지 가지고 갔는지요. 아무리 정치 권력의 방송 장악에 화답해서 노영 방송을 재건하겠다는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고 싶다고 해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회사는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도 광고는 MBC 매출의 절반을 넘는 수익이고 수익은 그 파업이 그 어떤 형태로 끝난 뒤라고 해도 사실 소중한 일터 MBC의 기반일 것입니다. 회사가 망가지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언론 노조 MBC 본부 아닌가? 더 이상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교각사루의 잘못을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회사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업할 때마다 찌라시 매체와 언론 노조의 비열한 야합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당시 회사 보도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찌라시급의 친노조 매체가 왜곡 날조한 가짜뉴스를 쓰면은 언론 노조 MBC 본부가 기정사실로 둔갑시킵니다. 성명을 통해서. 또 둔갑된 날조 사실을 찌라시급의 친매체가 받아 쓰는 비열한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는 평시에는 물론이고 파업되면 더욱 극성을 부리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 지금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 안철수 의원님 계신데 안철수 의원님 관련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9월 4일 2017년 9월 4일 이 한겨레 신문의 김효실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김장겸 안철수의 MBC가 도울 일 없나 접촉 시도라는 허위 날조 기사를 썼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기사 내용 중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대표 쪽 관계자는 김장겸 사장으로부터 어떤 접촉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때 안 의원님 저 전화번호도 모르신 거 아니에요? 예, 저도 몰랐고. 네? 그런데 제목을 한겨레 신문이 김장겸 안철수의 MBC가 도울 일 없나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뒤에까지 안 읽어봅니다. 자기들은 뭐 어떤 접촉도 없었다 부인했다 한 줄로 면피하는 거예요. 이런 작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보도입니까? 그리고 이 기사 출처도 익명이에요. 기사 출처가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라고 그럽니다. 익명을 빌려서 소설을 작성한 명백한 가짜 기사입니다. 사실 정권까지 떠도는 찌라시도 이렇게 합니까? 이건 회사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당시 민주당의 MBC 출신입니다. 김성수 의원이라고 계셨습니다. MBC 보도국장을 하신 분인데 카드라 뉴스에 또 가세했습니다. 김성수 의원은 라디오 매체 CPBC에 출연해가지고 김장겸 사장이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만나서 내가 무너지면 자유한국당도 무너진다. 나를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들었다가 아닙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MBC 사장이 무슨 자유한국당에 그 말이 됩니까? 제가 어디 그런 공당의 의원이라는 분이 이렇게 카더라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언론 노조를 이렇게 넘겨줬어. 손쉽게 장악하기 위해서. 그 언론 노조가 대주주인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역시 2017년 8월 25일 김장겸 아까 제가 언급했는데 MBC 사장 TV조선 출연 거부당해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립니다. 제가요 당시 그 대학 선배인데 김민배 TV조선 사장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사실 언론인회 그분이 회장이었고 제가 부회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아니 김 선배 내가 그렇게 요구했어. 그러니까 자기도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TV조선도 아마 사고를 그때 띄었을 겁니다. 사실 무근이다. 기사 삭제. 근데 삭제는커녕 뭐 그때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메커니즘이 아니다 다를까 언론노조 MBC 본부가 이제 9월 6일 파업에 들어갑니다. 9월 6일 총파업 특보 9월 달에 파업에 들어가는데 4호에서 이를 기정사실로 둔갑시킵니다. 그러니까 찌라시급 친노조 매체의 가짜뉴스와 언론노조를 지원하는 여당 의원의 카드라를 인용해서 제가 마치 정치권에 구명운동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왜곡 날조 비방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제가 지금 지어내는 게 아니고 당시 보도자료 MBC의 성명에 있는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회사 성명을 보면 파업 때마다 사장, 경영진, 보직 간부, 파업 불참자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인신공격, 인격 침해를 해온 언론노조 MBC 본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파업이 길어지자 언론노조 MBC 본부가 온갖 의혹과 소문을 양산했던 것을 우리는 아직 잘 기억하고 있다. 2017년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아예 초반부터 인신공격이 시작되고 있다. 노조의 총파업 특보 4호를 보면 사장이 무능하다고 주장하고 일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다. 사장이 무능하다는 근거로 20년 동안 뉴스데스크 리포터 수가 540개이고 다른 기자들보다 적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장은 기자가 더 이상 기자 출신이지 리포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주장의 근거로 삼은 자료가 내근이나 외근과 같은 근무 형태나 근무 부서 등 변수들을 다 따져서 조사했는지 의문이다. 또 비교 대상으로 삼은 기자들의 자료는 외근 기간에 한정해서 산출한 것만을 기준으로 하는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다. 이른바 통계 조작이죠. 그리고 당시 파업 기간이 좀 더 지나면 언론 노조 MBC 본부가 김장겸 사장 가족 관계는 물론이고 성장 과정까지 파헤치고 들춰내서 날조하는 치졸하고 비열한 인신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진을 돌아가면서 난도질을 해야 될 것이다. 또 보직 간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본부별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부역자로 낙인 찍어 오적이니 십적이니 주장하면서 인신공격 비방 매도할 것이 눈에 보이는 듯 선하다. 이거 회사가 얘기는 한 건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2012년 파업 이후에도 회사를 노영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또다시 파업에 돌입한 언론노조 MBC의 본부에게 묻는다. 인신공격과 비방, 음해와 남에게 모욕을 주는 치졸한 작태가 정말로 공정방송을 외치는 언론노조 MBC 본부의 모습인가 하면서 당시 회사 성명은 마치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과방위의 그 언론노조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민주당에서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과방위 앞에서 시위한 거를 물었더니만 불법이면서 알고 했다. 아주 그냥 대놓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그냥 단순히 그 언론 노조원이 아니로 기자나 PD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사를 쓰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2017년도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이건 민주당과 언론 노조의 방송 장애에 관한 설명입니다. 제가 MBC 사장에서 해임된 뒤에 수십 명의 임원들이, 저희는 사실 23개 계열사와 자회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수십 명의 임원들이 임기가 남았음에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압박에 못 이겨 명예퇴직을 선택한 후배, 이건 직원들 이야기입니다. 임원들뿐만이 아니라 불합리한 인사조치를 받은 직원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제 후임인 최성호 사장은 언론노조 MBC 본부장 출신인데 19명을 해고했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던 사람입니다. 2년 남짓 만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고용노동부의 무리한 조사, 그리고 제가 겪은 모든 과정이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민주당에서 만든 방송 장악 문건에는 MBC 김장겸 사장과 KBS 고대영 사장 퇴진을 놓고 정치권이 나설 경우 역공받을 우려가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 학계 등 동시다발적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또 감사원 감사, 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으로 엄정 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소위 권력을 활용한 퇴진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방송 장악 저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이사진 구성을 바꾸기 위해서 야당 측 인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퇴출시켜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괴벨 수도 감탄할 이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대법원은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무효 판결을 확정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방송 장악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이 문건에 나온 시나리오대로 고대영 김장겸 해임 계획이 착착 진행된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사법은 이렇게 장악한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자신들의 손안에 두려는 방송 장악 문건의 완결판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민주당은 왜 공영방송에 집착할까? 요즘 지상파 뉴스 누가 보나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 때면 TV 앞에 모여서 함께 뉴스와 드라마를 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내용의 가짜 뉴스와 결합하면 그 파급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나치의 선전장관 괴벨스는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은 믿게 된다고 했습니다. 좌파 특유의 가짜뉴스 활용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완전히 허구로 판명된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 이 뉴스 생성과 유통 과정을 보면은 시작은 좌편향 인터넷 혹은 유튜브입니다. 여기에 제3자의 전원 진술이 단골로 들어갑니다. 지금 아마 최상병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이 폭로한 것도 아마 비슷한 사례일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청담동 술자리에 대통령과 한동훈, 김현장 변호사들이 있었다는 첼리스트의 말을 들었다는 남자친구의 일방적 주장, 이 주장을 근거로 날조된 가짜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상식적인 언론이라면 당사자들의 진술과 함께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보를 폐기할 것입니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 모두가 부인하고 객관적 정황 증거 하나도 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치적 이익만 된다면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입니다. 같은 성향이 매체와 단체들이 동조하며 확대 재생산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공영방송이 등장해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보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별수 말마따나 특정 시점에는 사실로 굳어질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1월 실시된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야권 지지층은 70%가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사실로 믿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커피 사건도 시점과 등장인물이 복잡할 뿐 구조는 똑같습니다. 제3자들의 전원 진술을 토대로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자금책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해 줬다. 이런 취지로 좌편향 매체가 왜곡 보도를 합니다. 이 사실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는 가짜 뉴스였지만은 보도를 강행했습니다. 대선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일제히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며 가짜뉴스 확산에 열을 올렸습니다. 오늘 제가 반대 토론을 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해당되는 MBC는 당시 무려 4꼭지를 편성해서 윤석열 커피 의혹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이 가짜뉴스의 확성기로 사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사법 강행은 MBC 등 공영방송을 민노총 언론노조와 함께 영구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고 지금처럼 가짜뉴스의 확성기로 사용하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송사법이 왜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화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이라면 정파와 이념을 떠나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을 것입니다. 방송법 제6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방송은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은 겉포장만 그렇듯 할 뿐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좌파 카르텔 회원들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송법의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100여 명이 참여하는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 후보를 추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하겠다는 명분이지만 민주당의 방송 장악 의도가 그대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사 배분에서 국회 몫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 차지하게 되고 방송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 등 추천기관을 다양화해서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방송사 사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좌파 카르텔 단체들이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할 자격이 없음은 명확합니다. 민주당 법안에 있는 이사 추천 단체들은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행동을 같이 하는 단체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국민 누구도 이 단체들에 대해 대표성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강령에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기치로 한다며 민노총과 뜻을 같이 하고 있고 2012년에는 위헌 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정파성이 분명한 단체입니다. 최근에는 성명에서 보수 괴멸 운운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안에 나와 있는 이사 추천 단체들 역시 언론노조 이중대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언론노조 출신들이 대부분 단체의 간부를 맡는 등 사실상 인적 구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주요 사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MBC 제3노조 성명에 따르면 2018년 7월 언론개혁 시민연대 공동대표들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등 20명이 언론노조 출신인 최승호 당시 MBC 사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왜 만났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는 방안과 함께 보수 성향 패널을 솎아내기 위해 논의한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PD협회 등 민주당이 이사 추천권을 주겠다고 한 언론단체들 모두 언론개혁 시민연대와 행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 단체가 민노총 언론노조의 이중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적했지만 무엇보다 여당과의 협의 없는 날치기 처리로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법안입니다. 다수의 힘을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분배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민주당식 의회 독재의 산물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유사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밀었습니다. 막상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자 방송법 개정 공약을 폐기하고 KBS, MBC 사장부터 폭력적으로 내쫓았습니다. 공영방송은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자 스스로 손 놓았던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훨씬 더 편향적인 내용으로 말입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이 중요했다면 왜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군사작전 하듯이 무리하게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의 의석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충분한 의석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뀌자 공영방송이 여당의 영향력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 검은 속내를 국민들께서 모르실 것 같습니까? 지금 공영방송은 하부 구조는 완벽히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장악되어 있습니다. 사장, 임원, 보직 간부 대부분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이고 그들이 사실상 공영방송을 좌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편익과 알 권리를 고려하기보다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눈치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 언론이라면 이념을 떠나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선정과 선동의 자유가 아닌 진정한 언론 자유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영 언론 내부는 어떠한지 PPT를 보면서 공영방송의 구조적 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선거 때마다 공영방송이 편파 논란에 휩싸이는 사례는 찾기 힘듭니다. BBC가 그렇습니까? NHK가 그렇습니까? 유독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이 가짜뉴스 행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김대엽 병풍 조작 몰빵 보도입니다. 제가 당시에 보도국에 있었는데 매일 심지어는 25곡지 뉴스데스크에 나가는데 거의 다 채울 정도로 매일 김대엽 병풍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 유해창 후보가 결국 떨어졌죠. 나중에 수사해보니 어땠습니까? 뻥이야. 이미 후보는 떨어졌는데 김대엽은 감옥 간들. 이런 게요. 지난 대선 때도 똑같은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광우병 어떻게 했습니까? 광우병 무죄에 났다고 하는데 그 무죄에 난 게 허위가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명박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MBC가 했네요.
이게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 이 너무 구차하지 않아요?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면 아니 그게 정도가 있죠. 거의 몰빵 보도를 했어요. 생태탕 이거 닳도록 끓였죠. 아마 다 달아가지고 아마 소치 탈 정도로 선거 때 이것도 공영방송이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검언유착, 이 권언유착이었죠. 알고 보니 대장동 몸통 바꾸치기 시도 보도를 하는데 이것도 한번 구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뉴스타파가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보도를 하고 난 뒤에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에 다 언론이 보도하기 전에 뜹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진보 좌파 매체가 또 일제히 받아서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확산시키는 것은 공영방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MBC가 다음 날인가 네 꼭지를 뉴스데스크에 방송합니다. 그게 대선 사흘 이틀 전이죠. MBC 선거 방송 준칙에 보면 그 검증 확인되지 않은 거는 뭐 임박해서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소위 내 편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냥 마구 지르는 거죠. 그리고 또 여타 기타 언론이 이 보도를 하는데 민원연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도하지 않은 그 매체가 두 군데 있다. 어디냐? 하루 전날 TV조선과 채널A다. 압박을 가합니다. 성명을 통해서 자료를 냅니다. 그러면 그 두 매체가 이걸 안 했을까요? 두 매체가 굴복해서 겨우 할 수 없이 그 두 매체도 보도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뭐 바이든 날리면 보도도 그렇죠. 대파 보도에 관해서 좀 다음 한번 살펴볼까요? 그 보면은 이 대파 보도가 지난 총선에서 참 그 야당이 요긴하게 써먹었죠. 근데 대통령의 한 말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로 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사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대파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이 논평을 냅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이걸 인용 보도합니다. 제목은 875원짜리 파 한 단 어디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대통령 말은 이제 이 순간부터 빠집니다. 또 JTBC가 유튜브에 아주 자극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현대판 벌거벗은 임금님, 윤 대통령 물가 점검 날 대파 한 단 875원 할인 논란 이란 제목으로. 근데 여기 하나로 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사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이 말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걸 아젠다로 만드는 것은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물론 그런 내용은 없겠죠. 네, 이런 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죠. 언론은 사회의 거울이다. 그 언론은 사회의 거울인데 아니 지난 총선 때 저희 당이 받은 표가 45%, 다른 야당이 받은 표가 뭐 55%인가요? 5% 차이 두 당이 5% 차이 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야당 위주로 몰빵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뭐 21명으로 이사수를 늘리고 뭐 하고 어쩌고 하죠. 그럼 뭐 명목을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늘려도 내부 구조가 어떤 다원적인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 노조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한다면 이사수 아무리 늘려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뭐 역할을 합니까? 민노총 언론 노조가 뭐 아까 이준석 의원이 말씀하실 때 이걸 어떻게 뭐 교정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아니 이걸 무슨 언론 노조의 탈퇴를 뭐 우리가 뭐 하게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뭐 방식을 찾아가지고 소위 이른바 다양한 의견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언론 자유가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민노총 언론 노조가 동의하는 내용 외에는 보도할 수 없다면 그 언론 자유가 어떻게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됐냐? 이 1980년 언론 통폐합이 근간입니다. 전두환 체제가 근간입니다. 전두환 시절에 언론 통폐합을 했죠. 그래서 지금 자유주의 국가에서 유례 없는 우리가 다수의 공영 언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 KBS, MBC, EBS 이런 드러난 것만 말고도 갖가지 광고나 이런 데서 사실 KBS, MBC의 광고와 같이 끼워 팔게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서 굉장히 저희들은 공영 매체, 공영 언론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 없는 회사가 1980년 이후에 많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주인 없는 회사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김장겸 사장이 왔는데 기껏 해봐야 3년, 저는 8개월 만에 쫓겨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노조가 주인이 됩니다. 민노총 언론 노조가 그 사이를 들어가서 다 사실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지나간 경영진들도 책임이 있죠. 저를 포함해서. 네. 그렇게 해서 원칙을 못 지킨,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화와 함께 언론 노조의 진지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언론 노조는 사법부의 우리법 연구회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숫자는 말이죠, 정확하지는 않는데, 자, KBS 언론 노조가 한 2,200명, 예. 그리고 언론 노조 아닌 1노조가 900, 적은 숫자는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920명. MG 노조라고 300명 정도 되고, 거의 MBC는 1000대 100이 아니고 1100대 100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저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 자체가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자체가 공영방송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겠죠. 아니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민영방송이라든지 이러면 자기들이 어떤 입맛에 맞게 하든지. 그런데 이건 문제는 국민의 재산이고 수신료를 받거나, MBC도 국민의 재산 아닙니까? 이런 거라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나더라도 철밥동처럼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자기들 할 일을 하는 거죠. 민노총과 언론 노조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지시받고 이런 게 없다고 주장하는데, 민노총과 언론 노조 강령을 보면은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기치로 재민주 세력과의 연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언론 노조가 2012년에는요, 지금 해산된 정당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은 이게 수구, 보수, 괴멸, 보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당시 제가 계급이 좀 낮을 때 보도본부장을 향해서 언론노조 MBC 본부가 성명을 보도본부장이 보수적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아니 공영방송이면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모든 걸 다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보도본부장이 보수 성향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국민의 재산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방송법
제6조 2항 방송은 신념, 계층과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편성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보수, 진보 이런 거 차별 두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음 5번. 그리고 이게 자신들은 이걸 견제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견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 협약으로 주요 보직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그러니까 MBC나 KBS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언론 노조가 동의를 안 해주면 주요 국장 임명을 못 합니다. 단체 협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 협약도 MBC 같은 경우에는 원래 2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3년으로 늘렸답니다. 레지움 체인지에 대비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성 규약 이런 거 굉장히 그 시청자 굉장히 친 언론 노조에 돼 있고, 그러니까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도 이 노사가 동수로 언론 노조와 함께 해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동수면요, 그냥 언론 노조 입맛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MBC의 공정방송 협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사장이 어떤 내용으로 체결했냐면, 그러니까 언론 노조의 압박에 굴해서 공정방송 협의회를 구성한다. 노사 동수 5대5로 한다. 그런데 가부 동수일 경우 가로한다. 그 원래 법률과 가부 동수일 경우에 갑니까?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어떡하냐? 공정방송협의회에서 보직자에 대해 2번 연속 요구를 한다면, 인사이동 요구를 한다면 반드시 사장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협약으로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장이고 당시 사장한테 이게 말이 되냐 만나가지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제 노조가 계속 그 정치부장 김장겸 마음에 안 든다, 바꾸라. 그 2번 바꾸라 그러면 그냥 바꿔야 돼. 그 사장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회의에 안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빌미로 또 파업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 거대 사실 언론 노조죠. 그러니까 사장은 자기가 그렇게 하면 합리적으로 좀 잘 들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아주 순진한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편집회의에 노조원이 참관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언론 노조원이. 그러면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그 편집회의라는 게 온갖 난상 토론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다 적어가지고 보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언론 노조 간부가 편집 간섭 안 한다고요? 제가 정치부장 때 선거 때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데스킹을 본 게 아니라 차장이 데스킹을 보고 부장 내가 봤는데 한번 보시죠 이러고 저한테 말을 했는데 갑자기 언론노조 간부가 올라왔어요. 부장 이렇게 데스크를 보면 안 되죠.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조 사무실에서 그때만 해도 뉴스 시스템이 접속이 돼 있었던 모양이야. 보다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게 데스크를 본 거야. 그러니까 올라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데스크를 보면 어떡하냐고. 이게 제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해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있는 주먹인 거예요, 이거. 그 사회부장 때는 한명숙 총리 판결이 난 뒤에 제 기억에 노조 간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몇 곡지 하실 겁니까?
몇 국지 할 걸 노조 간부가 왜 물어봐? 편집회의 들어가서 언론 자유는요, 취재, 편집, 보도 그 과정이 다 권력이든, 아니 예를 들어서 뭐 경제 권력이든 노동 권력이든 다 배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조 간부한테 아니 청와대에서 와서 이렇게 하면 그건 간섭이고 삼성에서 와서 이렇게 하면 그건 통제고 그 니들이 하면 뭐냐 뭐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일상화돼 있어요. 그 아무 뭐 죄의식도 없는 거야. 뭐 그 친구가 나중에 다음날 아침에 와서 사과는 했지만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파업 불참자에 대한 가혹한 보복, 우리 배현진 의원이 겪어본 겁니다. 그러면 해외는 어떨까요? 해외는 그럼 노조가 없고 해외는 뭐 노조가 이런 간섭을 하지 않을까? 해외 노조 있습니다. BBC 특히 이제 이 공영방송이 발달된 유럽 같은 데를 보면 노조 있어요. 노조 있는데 단체 협상도 합니다. 그런데 일체 공정방송과 관련한 것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노조 자체가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오직 후생복리만 단체 협상을 체결합니다. 그건 뭐 몇 번 제가 거론했는데 고대 박지순 교수가 한 바퀴 돌면서 쓴 논문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뭐 런던 특파원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BBC 내용은 좀 알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무슨 뭐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이다. 공정방송 그게 언론 노조가 그게 판관이 될 수 있습니까? 공정방송의 판단 잣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6번으로 넘어가 주시죠. 이 지금 현상은 정치 권력 배제가 아니고 자발적인 권한 협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론 단체들이 이번에 거론된 언론 단체들이 방송사법 개정안에 언론 노조 이중대임을 부정하고 있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보면 그게 이제 그 안에 정교조와 언론노조, PD연합회 등 4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뭐 딴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수 우파 정권 때마다 낙하산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계속합니다. 진보 좌파 정권 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최문순 사장이 됐을 때요. 최문순 사장이 부장에서 직급상으로는 부장 대우였습니다. 부장에서 갑자기 사장이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전에 보수 정권 하에서 사장이 들어오면 계속 그 뭐 낙하산이라고 그러면서 반대하고 파업했던 노조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내가 어느 간부한테 듣고 깜짝 놀랐는데 착한 낙하산이라는 거예요. 부장에서 사장이 된 건 아주 착한 낙하산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뭐 어느 편, 저 편, 내 편 이거 아닙니다. 권력의 비판을 해야죠. 우리가 비판 그래야 맞습니다. 저도 언론인 출신인데 비판이 아니고 비방은 곤란한 거 아닙니까?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비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악하겠다. 이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 이중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의 제 경험상 민주당 방송이 아니면 무조건 불공정 방송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 보도 관련해서 2012년도 파업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MBC의 사례입니다. 한미 FTA 그 반대 시위를 충분히 보도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때 한미 FTA 재협상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당시 저 노무현 정권 때인가요? 그때도 사실 잘된
협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영진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 구실을 붙인 게 문재인 정권 때는 조용했습니다. 탄핵 찬반 보도도 그렇습니다. 아니 공영방송이면 탄핵 찬성만 보도하는 게 아니라 탄핵 반대가 있으면 당연히 보도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걸 보도했다고 불공정 보도라고 저를 비판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일반인들은 이런 제가 만나는 분들 아니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언론 노조원 그 기자나 PD 아니요? 맞습니다. 근데 노조원이기 이전에 입사 시험 통과한 저널리스트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들의 한 행동을 보면 이런 생각이 싹 가실 겁니다. 음성은 안 나오는데 동영상을 한번 2017년도에 우리 고대영 사장 그리고 YTN의 그 사장 저 이렇게 당했던 내용을 2분간 짧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저건 그해 2017년 9월 1일 방송의 날 현장에 기념식장에 가서 봉변당한 겁니다. 자, 이건 보십시오. YTN 사장 최남수 사장이 봉변당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욕하는 기자는 여 기자입니다. 자, 이것도 모자라서 보십시오. 사장한테 침 뱉습니다. 다음 KBS 보겠습니다. 역시 그 해에 방송의 날 기념식장에서 이런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봉변당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 기억납니다.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아무 데서나 노상 방뇨하고 그 기억 혹시 나십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은 기자 PD입니다. 언론 노조원이라는 완장만 두르면 저렇게 변하는 겁니다. 근데 저런 사장한테 침 뱉는 그런 기자가 멀쩡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PD가요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며칠 전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할 때 들어온 그 참고인으로 나온 언론 노조 위원장이 아니 뭐 당당하더라 뻔뻔하더라고 그냥 아니 나 우리 그 앞에 이진숙 후보자 지나가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그 어떻게 국회 본관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 그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한준호 의원이 입장을 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래 놓고 물어보니까 아니 불법인 줄 알고 했어요. 뭐 처벌 받겠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홍위병입니다. 홍위병. 의장님이 와 계시네. 의장님께서 제가 2017년도 김장겸 사장 나가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2017년도 지금 제가 왜 이게 언론 방송장악의 언론 노조가 문제냐라는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이거 10분만 하다가 내려가겠습니다. 네. 아니요, 좀 우리 간사께서 예, 뭐 사인을 줘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 최영도 의원은 어디 계시나? 아니던데 여기 와. 이제 제가 주한 미국 대사관 관계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한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우리 언론인들을 데리고 미국에 연수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갔는데 CNN을 둘러보러 갔대요. 그 CNN 이제 쭉 도는데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답니다. 근데 우리 기자가 다 끝나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CNN 관계자한테, 그 CNN 간부한테, 아니 보수 정당인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왜 CNN은 파업을 안 해요? 그러더랍니다. 그 얼마나 황당한 질문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언론 노조원이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간 인솔자도 황당했고 그 인솔자가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CNN 관계자가 답을 제대로 해줬겠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CNN 관계자는 이해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사 노조가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 수시로 파업을 하는 나라. 그러나 진보 좌파 정권 하에서 선임된 사장에 대해서는 언제 그랬느냐며 조용한 나라. 이런 나라에서 기자 생활을 하니까 그 기자가 참 궁금했겠죠. 네, 그런 몇 년 전 이야기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일반인들은 노조의 성격이 어떻게 됐든 간에 기자나 PD는 지성인 아니냐 이렇게 보실 겁니다 아마. 근데 기자나 PD입니다. 그걸 좀 아셔야 되고요. 물론 뭐 기술직이나 경영직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투쟁의 선봉에 서는 언론 노조원들은 기자나 PD가 대부분입니다. 그 친구들이 또 가서 보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선배나 이런 분들이 소위 이 꼿꼿한 언론인상 이런 거하고는 조금 지금 많이 달라졌다. 그 사인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물 한 잔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치부장 때부터 시달렸는데 이런 일도 겪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언론 노조의 기관직격이죠. 그 미디어 오늘 제 1대 주주가 언론 노조고 2대 주주가 언론 노조 MBC 본부입니다. 제가 보도국장실에 편집 회의가 오후 2시인데 한 1시 50분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곧 편집 회의 들어가서 편집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데 앞에 그 여비스가 졸고 있는 사이에
미디어 오늘 여기자가 들이닥친 거예요. 들이닥쳐가지고 민실이 뭔가 이거 내용을 흔들면서 이게 왜 당신 왜 이렇게 했냐 이거 따지고 물어보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그게 보도국장실에 어떻게 그 인터넷 매체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난입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일단 나가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왜냐하면 그 뒤에 언론 노조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비서가 나와서 이제 졸다가 깨가 들어와서 끄집어내려고 그래도 안 돼. 그래서 결국 경비원을 불러서 보냈는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언론 노조 사무실이 1층에 있는데 그 뒷문으로 들어갔어. 뒷문으로 들어가서 뭔가 그 안에서 속닥속닥 했겠죠. 그리고 5층으로 올라와서 제 방에 난입을 한 거야. 이제 한번 혼내주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고발해가지고 회사에서 재판을 갔는데 그게 정당한 취재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내가 절 보고 이제 괴롭히려고 참고인을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죠. 나갔는데 판사가 이제 저쪽에 좀 기울었는지 세뇌가 됐는지 좀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거 중앙일보 기자가 조선일보 편집국장 가서 취재하는 게 맞냐? 요새 공무원들 국장급 정도 되는 공무원들 방에 아무 때나 약속 없이 들어갈 수 있냐? 그렇게 했는데도 말이 안 통해요. 다행히 이제 벌금형 유죄 받아서 대부분까지 유죄를 쏟아졌는데 그 정도로 오만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니 다른 앞에 보도국장은 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자기들 말 들었는데 왜 당신만이 유독 그러냐? 이런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돼서 제가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부당노동 행위로 기소돼서 서부지검에 조사를 받을 때였습니다. 검사가 도시락 점심을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만 사장님 혹시 정권 밝힐 줄 몰랐나요? 물어보더라고. 밥 먹다가. 아니 내가 사장이 된 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고 제가 정치부장도 했는데 정권 바뀔 줄 왜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권 바뀌면 이럴 줄 몰랐나요? 왜 사장이 됐습니까? 이런 거야. 그 말에 표적 당신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처벌받는 거야. 이런 게 다 함축되어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소당했고요. 6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명수 사법부가 그 고발 주체는 언론 노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주목받는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겨레 신문 2017년 8월 8일자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언론개혁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고 있다. 개혁을 앞세워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법과 제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신속하고 조용하게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다만 자정 기능을 상실한 방송사의 경우 거칠게 될 수도 있다. 이게 뭡니까? 자신들이 보기엔 말 안 듣는 방송사는 저를 겨냥한 거죠. 딱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서 무슨 부당노동 행위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그런 일은 아마 선진국에서 OECD 국가 중에 없을 겁니다. 제가 처음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무슨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필요한 서면 진술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걸 끝까지 뭐 오라 하더니만 그 9월 1일 날 방송의 날 행사장입니다. 63빌딩 아까 거기 보이는데 거기에 참석하기로 했던 국무총리가 참석을 안 해요. 그때는 느낌이 좀 이상했어. 아, 이게 뭐가 있구나.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저는 뭐 고대행사장하고 들어갔는데 그 언론 노조원들이 뭐 거의 뭐 폭력이죠. 폭력이 거의가 아니고 사실상 완전히 폭력이죠.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까 그 화면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이 그날 발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미리 친 거죠. 그리고 날짜에 맞춰가지고 그 소위 그 방송장악 문건대로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제 이야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의장님, 네. 이만 줄여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